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그 중심부에 위치한 갤러리 B는 예술과 부가 만나는 성역이었다. 높은 천장과 새하얀 벽, 그리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우아함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민설이는 그 완벽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낡고 저렴한 유니폼을 입고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유리 진열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정밀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 공간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림자,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았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이었다.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을 피해 그녀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는 낮에는 갤러리에서,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민설인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갤러리의 관장이자 그녀의 지독한 고용주인 백미주였다. 설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다. 백미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설인이 방금 닦은 유리 표면을 훑었다. 그리고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먼지 하나를 발견하고는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게 지금 청소를 한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내 눈에는 이게 깨끗해 보여. 아니면 내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건가? 먼지 구덩이에서 뒹구는 수준. 죄송합니다. 관장님, 다시 닦겠습니다. 됐어. 백미주는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내 손이 닿으면 더 더러워질 뿐이야. 넌 그냥 숨만 쉬어도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해. 내게 어울리는 곳은 거기뿐이니까. 이것이 설인의 일상이었다. 이유 없는 모욕, 인격적인 무시. 백미주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감처럼, 혹은 갤러리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벌레처럼 설인을 대했다. 다른 직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백미주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침묵으로 백미주의 악행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날은 갤러리 B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국내외 VVIP 고객들만을 초청해 열리는 프라이빗 옥션. 백미주는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아침부터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히스테리는 가장 만만한 상대인 설인에게로 향했다. 설인은 하루 종일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갤러리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무거운 작품들을 옮겨야 했다. 저녁이 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설인은 이제 케이터링 직원으로 변신해 샴페인과 카나페가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야 했다. 그때 유독 추근거리는 시선으로 그녀를 쫓던 한 늙은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으로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아가씨, 샴페인 맛이 아주 좋구먼. 그는 술에 취한 듯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설인의 허리를 은근슬쩍 감쌌다. 아가씨는 더 맛있어 보이는데. 설인은 역겨움을 참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다. 칭찬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른 손님들께서 기다리시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곧장 백미주에게로 향했다. 그는 백미주에게 그녀의 직원이 자신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백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버바바이피 고객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서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민서린, 너 이리 와. 그녀는 수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서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행사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갔다. 서린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몇몇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알자, 백미주의 손바닥이 서린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서린의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이 천박한 것, 백미주가 악을 썼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귀한 손님께 꼬리를 쳐 내까짓게 감히 회장님을 유혹하려고 들어 모든 죄는 서린에게 뒤집어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고객을 유혹하려 한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들여놓으니 갤러리 물까지 흐려지는 거야. 백미주는 서린을 발끝으로 툭툭 치며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말했다. 당장 회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려. 내 더러운 몸뚱이로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빌란 말이야, 무릎을 꿇으라는 말. 그것은 서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백미주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바닥에 찍게 했다. 쿵,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서린의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버리자 오히려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담한 호기심과 잔인한 구경거리 앞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만이 가득했다. 서린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건설사 회장을 향해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는 주인의 발밑에 엎드린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화려한 갤러리의 조명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오히려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폴리시트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위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일그러진 한 여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터였다. VIP 옥션 행사가 끝나고 화려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 텅 비어가는 갤러리 안. 민서리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뺨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존심, 희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백미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서린을 내려다보더니 검은색 원피스 하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일어나. 그녀가 명령했다. 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20층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짜 VVIP들을 위한 애프터 파티가 있을 거야. 서린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내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백미주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까 그 건설사 회장님께서 특별히 너를 지목하셨어.
가서 술 시중이라도 들면서 아까의 무례를 사죄드리도록 해. 감히 또 다른 소란을 피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목숨줄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잊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상납 요구였다. 서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굴욕감에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는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다. 호텔 스위트룸은 갤러리보다 더 화려하고 동시에 더 퇴폐적인 분위기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나이 많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다. 서린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건설사 회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 우리 예쁜이 왔구나.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서린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자. 그는 샴페인 잔 2개를 들었다. 그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그는 능구렁이처럼 말했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이 술은 내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니 깨끗하게 비우도록 해. 서린은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신호를 읽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백미주의 눈이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거부하면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그가 건넨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이물감을 느꼈다. 약이었다.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다.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이성이 마비되는 끔찍한 감각. 그녀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잠시 화장실 좀...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은 그녀가 약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곧 자신의 침실로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서린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가 열리는 스위트룸을 빠져나와 복도로 뛰쳐나왔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뒤에서 회장의 수하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스위트룸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제발, 누가 좀...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바로 옆, 이 호텔의 단 하나뿐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룸서비스 직원이 방금 빠져나오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문틈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그녀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갇혔다. 바깥 복도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 이내 멀어졌다. 그녀는 안도감에 그대로 복도 카펫 위로 쓰러졌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약 기운이 온몸을 지배하며 그녀의 몸을 불덩기처럼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침입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낯선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LK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이 호텔과 갤러리가 있는 빌딩의 주인이었다. 재계에서 얼음 왕자로 불리는 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철벽으로 유명했다. 그는 당장 경비팀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약에 취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의 임에 손을 대보는 순간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다. 바로 그때 서린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차가운 손과 잘 다려진 수트 재킷을 붙잡았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는 그의 시원함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주세요. 그녀의 애절한 속삭임과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공포와 간절함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 그 순간 강태민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과 이성이 이 낯선 여자의 뜨거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지독한 열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여자와 그 열기에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어 버린 한 남자의 혼란스럽고 강렬한 하룻밤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강태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끼어들었다. 그는 이 정체 모를 여자가 누구인지, 왜 하필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세계를 뒤흔든 이 여자를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차가운 야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정신을 잃었던 서린의 의식이 희미한 빛과 함께 돌아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지난밤의 기억은 짙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뜨거운 열기와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을 짓누르던 차가운 채취 외에는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방, 낯선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방 안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호화로웠다. 그리고 창가 옆 의자는 한 남자가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의 실루엣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최악의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그녀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검은색 원피스를 집어들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헝클어진 머리에서 값싼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가 툭 하고 소리 없이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챌 경황이 없었다. 그녀는 신발을 손에 든 채 도둑처럼 조용히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1시간쯤 후 강태민이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베개 위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샴푸 향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복잡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었다. 약에 취해
자신에게 매달리던 여자의 뜨거움과 절박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본능을 깨웠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끼어든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발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채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머리핀이었다. 아주 낡고 저렴해 보이는. 이 호화로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그는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인 초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내 옆 스위트룸에서 열린 파티 참석자 명단을 입수해 그리고 이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내도록. 한편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희미한 기억과 자신의 몸에 남은 낯선 흔적들 때문에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몸을 씻어냈지만 더러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지옥 같은 갤러리로 다시 출근해야만 했다. 가족의 빚이라는 족쇄가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백미주가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미주는 서린이 건설사 회장의 덫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다. 그녀는 서린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을 보자 그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보니 사람 애 태우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나 봐. 백미주가 비아냥거렸다. 어젯밤에는 어디서 어떤 놈이랑 뒹굴다 온 거니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구나. 백미주의 악행은 그날부터 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갤러리 중앙에 새로 설치할 대형 조각품을 서린에게 혼자 옮기라고 지시했다.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나가는 금속 조각품이었다. 서린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조각품을 밀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서린의 월급 봉투를 일부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녀에게 물건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부주의한 인간이라고 비난하며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서린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쓰레기통에 손을 집어넣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백미주의 광기는 마침내 선을 넘었다. 그녀는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 중 하나인 유명 화가의 유화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세한 흠집을 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불러 모은 앞에서 그 흠집이 서린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 내까지 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돈이야. 백미주는 서린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오늘부로 내 월급 전액을 이 그림의 복원 비용으로 압수하겠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네가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넌 여기서 무급으로 일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것은 현대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서린은 이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오직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의 삶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에 불씨마저 백미주는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다.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한 텅 빈 갤러리. 서린은 홀로 남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그녀를 더 좀먹어 들어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녀는 어두운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뺨은 붓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텅 빈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그녀의 절망은 바닥을 모르고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 이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LK그룹 본사 최상층 CEO 집무실. 강태민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최 실장이 방금 가져다 놓은 보고서였다. 지난 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불쑥 침입했던 그 신비로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민설인 26세.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으로 인해 현재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거주지는 그는 그녀의 초라한 옥탑방 주소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현재 직장란에 멈췄다. 갤러리 B. 직원 갤러리 B. 그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위치한 LK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그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그의 회사의 직원이었다. 보고서에는 갤러리 B의 관장, 백미주에 대한 평판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비인격적인 다우로 악명이 높으며 지난 1년간 퇴사율이 5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다. 태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약에 취한 채 자신의 방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폭군 같은 상사. 그는 지난밤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소유물인 공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과 연민.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강태민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갤러리 B를 찾았다. 그는 그룹의 CEO가 아닌 값비싼 미술품을 사러 온 재력가로 위장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에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그의 모습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갤러리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물급 손님에 긴장하며 가장 노련한 큐레이터를 붙여주었다. 하지만 태민은 그들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갤러리 안을 둘러보며 민설인의 모습을 찾았다. 그녀는 갤러리 가장 구석, 창고 앞에서 무거운 액자들을 힘겹게 나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백미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태민의 존재를 의식하며 일부러 더 과장된 목소리로 설인을 몰아세웠다. 민설인 지금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 그림에 흠집이라도 나면 내깐년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거라는 거 몰라. 그녀는 마치 설인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태민을 향해 역겨울 정도로 아양을 떠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요즘 애들이 워낙 멍청해서요. 제가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태민이 보는 앞에서 설인을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설인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백미주 관장. 맞습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태민이었다. 그는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다가 어느새 그들의 바로 뒤에 와 서 있었다. 네,
내 제 이름을 어찌... 백미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태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헬쑥한 얼굴과 지난밤의 흔적인지 혹은 새로운 상처인지 모를 그녀의 부은 뺨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온기를 담고 흘러나왔다. 괜찮습니까? 민서린 씨, 그는 그녀의 풀네임을 불렀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 공간의 모든 권력 구도를 한순간에 뒤엎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백미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일개 직원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백미주에게 던지듯 건넸다. 나는 강태민이라고 하오. 강태민 LK그룹의 총수.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백미주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어떤 존재 앞에서 감히 칼춤을 추었는지를 깨달았다. 태민은 공포에 질린 백미주를 벌레 보듯 쳐다본 뒤 다시 서린에게 말했다. 민서린 씨가 직접 내게 이 갤러리를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린은 어안이 벙벙한 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와 자신을 구해준 미지의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태민의 뒤를 따랐다. 백미주와 다른 직원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태민과 서린은 조용한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었다. 태민은 정말 그림을 감상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서 떨고 있는 작은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한참을 걷던 그가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림이 아닌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소.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폭풍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폭풍처럼 사라졌다. 갤러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서린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몰랐다. 지옥 같던 그녀의 삶에 한 남자가 강력한 빛이 되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끝에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싹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채였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LK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그런 거물이 어째서 자신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그와 보냈던 하룻밤.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약속대로 LK그룹 본사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주눅이 든 채 화려한 로비를 지나 최상층으로 향하는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다른 직원들은 낡은 유니폼 차림의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CEO 집무실은 광활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강태민이 서 있었다. 어제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냉철하고 다가가기 힘든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차가운 아우라에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안지, 그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으며 말했다. 서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태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서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 아버지의 사채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빚이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있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제 어떻게 갤러리를 그만둬. 태민이 본론을 꺼냈다. 당신 가족의 빚은 내가 모두 해결했소. 이것으로 당신은 이제 자유야. 내가 주는 돈으로.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다시는 백미주 같은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돼.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해결책이었다. 지긋지긋한 빚에서의 해방, 새로운 삶의 기회. 그녀는 당장이라도 감사하다며 그의 앞에 엎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만둘 수 없습니다. 태민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이유가 뭐지? 이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일 텐데.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백미주 밑에서 고통받다 쫓겨나거나 스스로 그만둔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자신의 존엄성을 생각했다. 이대로 도망치는 것은 백미주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백미주 관장은 또 다른 저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고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깡마른 몸 어디에 저런 강인함이 숨어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전사.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그녀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가 말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갤러리 B는 몇 년째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는 백미주 관장이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미술품 경매와 보험 사기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있지. 하지만 물증이 없었어. 그녀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 그는 몸을 돌려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어.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갤러리의 직원이 아니라 내 직속 부하로서 갤러리 안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오. 백미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함께 찾아내는 거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였다. 이 계약이 성사되는 즉시 당신은 나의 기밀 프로젝트 담당 특별 보좌관이 되는 거요. 빚은 이미 해결됐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될 걸세. 이 계약은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당신에게 임무를 수행할 정당성을 부여해 줄 거요. 서린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었다. 방역의 기회이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였다. 위험 부담은 컸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민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아군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펜을 건네봤던 그의 손과 그녀의 손이 스쳤다. 짜릿한 전류 같은 감각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 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강렬한 감각이었다. 계약은 지극히 비즈니스적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감정의 교류가 흐르고 있었다. 환영하오. 민 보좌관.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리는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비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막강한 조력자를 등에 업고 적의 심장부로 돌아가는 비밀 요원이었다. 게임의 판도는 이제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강태민의 보호 아래 민설인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위험한 옥탑방에 살게 할 수 없다며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낡고 해진 옷들은 세련된 오피스룩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손에는 언제든 그의 최측근인 최 실장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보안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신분도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백미주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다. 민설인을 오늘부로 갤러리 운영팀 정직원으로 발령하고 매장 운영 및 재고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맡기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박물관의 모든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미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CEO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민설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설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의 증오와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설인은 더 이상 백미주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업무라는 명분 아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판매 기록과 재고 목록 그리고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백미주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서리는 갤러리의 공식 판매 기록과 실제 고객들이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밤새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VIP 고객들이 지불한 실제 작품 가격과 회사 장부에 기록된 공식 판매 가격 사이에 엄청난 차액이 존재했다. 그 차액은 백미주의 개인 차명 계좌로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오랫동안 갤러리 안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가짜 미술품 거래죄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서리는 특정 작가의 작품들이 유독 자주 판매되었다가 수리 혹은 보수를 명목으로 갤러리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는 해당 작품들의 고화질 사진을 몰래 촬영해 태민이 섭외한 국내 최고의 미술품 감정 전문가에게 보냈다. 전문가는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진품이 아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백미주의 수법은 간단했다. 진품은 뒷거래를 통해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갤러리에는 위작을 걸어두어 재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그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직원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소형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백미주가 다른 직원들에게 가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몰래 녹음했다 또한. 과거 백미주 밑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둔 전 직원들을 수소문했다. 그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고 그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설인이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그물망을 엮어가고 있는 동안 백미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떨던 민설인이 이제는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직원이 된 이후 설인은 업무를 핑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너무나도 깊숙한 자료까지 파고들었다. 백미주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설인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계집애 뒤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흥신소를 고용해 민설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어떻게 갑자기 강태민 회장의 비호를 받게 되었는지 시간 싸움이 시작되었다. 설인은 백미주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백미주는 설인과 강태민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설인은 자신의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 백미주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백미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흥신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찾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설인이라는 여자. 퇴근 후에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데리러 옵니다. 아직 차량 번호를 완벽하게 추적하지는 못했지만 LK그룹 소속의 최고위급 임원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미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심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무시무시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 그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 사람의 완전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미주가 흥신소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것은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보고서에는 강태민의 개인 차량이 민설인을 태우고 LK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가 쓰레기 취급했던 민설인이 감히 하늘 같은 존재인 LK그룹의 총수, 강태민의 정부 칭후였다는 사실. 백미주는 분노보다 더 깊은 질투와 몸열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계집애가, 그녀는 설인이 자신의 젊음과 육체를 무기로 강태민을 유혹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마음에서 설인을 떼어내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갤러리 B가 곧 해외 유명 미술관에 대여하기로 예정된 수백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유명 화가의 유화 푸른 시면이었다. 이 작품이 사라진다면 갤러리는 물론이고 LK그룹 전체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백미주는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위작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녀는 막대한 돈을 주고
푸른 심연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정교한 위작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그녀는 홀로 갤러리에 남아 진품과 위작을 바꿔치기 했다. 진품은 그녀의 비밀 아지트로 옮겨졌다. 다음 단계는 모든 증거가 민서린을 가리키도록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서린의 개인 사물함을 열고 위작을 만들 때 사용했던 특수한 물감과 붓을 몰래 넣어두었다. 또한 보안 시스템 전문가를 매수해 그림이 사라진 날 밤의 CCTV 기록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서린의 출입카드가 VIP 보관실 근처에서 사용된 것처럼 로그 기록을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대포 통장을 통해 서린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휴면 계좌에 입금했다. 마치 서린이 그림을 팔아넘긴 대금을 죽은 아버지의 계좌를 이용해 세탁하려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림이 해외로 운송되기 바로 전날 아침, 백미주는 최종 보험 가액 산정이라는 명목으로 외부 미술품 감정사를 갤러리로 불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민 쇼의 일부였다. 감정사는 VIP 보관실에 걸린 푸른 심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 한마디에 갤러리는 발칵 뒤집혔다. 백미주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게 가짜라니. 그녀는 즉시 갤러리를 폐쇄하고 본사의 보안팀과 법무팀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본사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연기했다. 제가 진작에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을 가리켰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정직원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재고 기록과 VIP 보관실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녀의 영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심이 순식간에 서린에게로 향했다. 법무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백미주가 미리 설계해둔 증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서린의 사물함에서 나온 미술품 위조 도구들, 그녀의 카드가 사용된 것처럼 조작된 보안 기록,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린은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였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백미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오직 서린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디서 감히 나랑 게임을 하려고 들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너와. 너의 그 대단한 후원자라는 놈까지 함께 말이야. 서린은 경찰에 넘겨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두려움 없이 백미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그 침착하고 차가운 눈빛에 백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서린과 강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백미주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LK그룹 본사 최고층 비상대책 회의실. 백미주 관장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에는 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수백억짜리 미술품 도난 사건은 그룹의 명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백미주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민서린의 수상한 행적을 의심하게 되었는지부터
사물함에서 발견된 위조 도구, 조작된 보안 기록,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까지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그녀의 보고는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애절해서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민서린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단정 짓는 분위기였다. 저는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백미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했다. 당장 저 아이를 경찰에 넘겨 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죄인처럼 서 있는 서린에게로 향했다. 법무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모두가 그녀의 부인이나 혹은 눈물 어린 변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서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지난 5년간 백미주 관장님의 지휘 아래 갤러리 B에서 벌어진 진짜 범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백미주가 격분해서 소리쳤다. 저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물귀신 작전이라도 쓰려는 게냐. 백미주가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앞에는 얼음 같은 표정의 강태민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지배했다. 내 자산에 관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들 하시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으니. 그의 등장에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백미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태민은 회의실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서린이 보좌관처럼 섰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태민의 비서인 최 실장이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민서린 특별보좌관이 지난 한 달간 비밀리에 조사한 갤러리 B와의 비리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뜬 것은 백미주가 조작했던 보안 기록의 원본이었다. 최 실장은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해 로그 기록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범인은 어떻게 CCTV에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움직였는지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 화면에는 서린의 아버지 계좌로 돈을 보낸 해외 계좌의 주인이 바로 백미주 자신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그녀가 함정을 파기 위해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했던 것이다. 백미주의 완벽했던 함정은 시작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백미주의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가짜 미술품 거래 내역과 전문가의 감정 소견서, 그리고 그녀에게 학대당했던 전 직원들의 피눈물이 담긴 진술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린에는 갤러리 관장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백미주가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었다. 내까짓 것들이 월급 받아가는 것도 아까워. 그냥 죽어버려.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쌓아 올린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백미주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패배를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백미주 관장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진품 푸른 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태민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스크린에 그의 조사팀이 오늘 아침 급습한 한 개인 창고에 사진이 떴다. 창고 안에는 도난당했던 진품 푸른 심연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 창고의 계약자는
바로 백미주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미주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민이 자신의 보안팀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백미주 관장을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에게 인계하도록. 백미주가 힘없이 끌려나가는 동안 태민은 서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소. 민 보좌관. 그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승리를,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진짜 범인은 심판대 위에 섰다. 길고 길었던 지옥에서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백미주의 체포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얽혀있던 미술계와 재계, 그리고 관계에 추악한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빼돌린 미술품들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자금 세탁에 사용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밀수에는 세관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언론은 연일 백미주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L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하지만 강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그룹의 부패한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룹 내부의 관련자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정면 돌파는 위기를 그룹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갤러리 B에서 시작되었다. 백미주라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사라지자 오랫동안 공포에 짓눌려 있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백미주에게 당했던 부당해고와 인격 모독, 성추행 등의 피해 사실을 앞다투어 증언했다. 민설인의 용기 있는 싸움이 그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힘을 준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설인이 본사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과거 갤러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과 편지를 들고 와 그녀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 대리님. 아니, 민 보좌관님.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동료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설인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그녀의 싸움이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설인의 삶은 이제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CEO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였다. 그녀가 복도를 걸으면 모두가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회사의 방침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갤러리 B의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유명 인사가 아닌 오랫동안 백미주 밑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내부 큐레이터를 추천했다. 그녀는 망가진 조직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강태민과 민설인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임무라는 명분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태민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설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원래 꿈은 뭐였소? 설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작은 공방을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에 쫓기기 전까지는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옅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민이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방을 차려주지.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다른 꿈이 생겼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태민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의 의미를 태민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감정의 실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함을, 그녀의 정의감을,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감정은 존경심으로, 그리고 인내 깊은 연모의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단순히 그녀가 겪은 불행 때문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었다. 당신과의 계약은 태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났소. 설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러니 새로운 계약을 합시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의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계약.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당신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겠소. 설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를 묶었던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눈부신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민의 청혼은 민설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내리쬐는 따스한 첫 햇살과도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길을 돌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랑을 찾은 것이었다. 네, 좋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태민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지켜보는 눈도,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울 뿐이었다. 다음 날, 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설인과의 첫 만남을 열어주었던 특별 보좌관 고용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겠지.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그중 절반을 설인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동시에 계약서를 잘게 찢어버렸다. 그것은 그들을 묶었던 낡은 관계의 끝이자 의무나 책임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스튜디오 설인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공방. 그곳은 민설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LK그룹의 특별 보좌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만드는 행복한 디자이너로 돌아와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꿈을 위해
어떠한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나 보좌관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었다. 강태민 역시 변해 있었다. 재계의 얼음 왕자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는 꼭 집에서 설인과 함께 했고 주말이면 그녀의 공방을 찾아 서툰 솜씨로 그녀의 작업을 돕기도 했다. 설인이라는 햇살은 그의 차가웠던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 역시 변했다. 차가운 흑백의 공간은 설인이 직접 디자인한 따뜻한 원목 가구들과 그녀가 가꾼 작은 화초들,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그곳은 더 이상 성공한 남자의 쇼룸이 아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가꾸는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어느 눈부신 봄날, 두 사람은 제주도의 작은 해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하객도, 시끄러운 언론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그들을 축복하는 푸른 바다와 하늘만이 함께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설이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였다. 태민은 그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날 밤 두 사람은 해변의 작은 별장에 머물렀다. 그들은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복해. 민설인 태민이 나지막이 물었다. 설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내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했지. 그는 설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당신은 내 삶의 불청객이 아니었어. 당신은 비로소 내 삶에 진짜 질서를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이는 말없이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지옥 같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과거는 저 석양과 함께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부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CEO와 불쌍한 소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구원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두 파트너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